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출력부가 아닌 것은 전자제어 현가장치 ECS죠. 이 전자제어 현가장치 지금 현재 자동차의 내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입력부 볼까요? 조향휠 각속도 센서 핸들 중앙에 붙어 있어서 핸들의 움직임, 얼마 정도 각도로 핸들을 움직였는지 혹은 얼마만큼 빠르게 느리게 움직였느냐 하는 감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조향휠 각속도 센서가 됩니다. TPS는 트로틀 밸브의 위치 정도를 감지하는 센서로서 엔진부에 있는 TPS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차속 센서 역시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감지를 하는 것으로서 변속기에 있는 차속 센서를 이용합니다. 차고 센서는 앞쪽, 뒤쪽 네 군데의 각 바퀴마다 장착이 돼서 현재 차체와 바퀴 사이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차고를 감지하는 차고 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G 센서, 예전에는 G 센서를 자동차 중앙 이렇게 한쪽에 설치를 해서 자동차의 상하를 감지하거나 좌우의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현재는 앞 좌우, 뒤 좌우 이렇게 4개씩 장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도어 스위치, 각 도어에 있는 이 스위치의 신호에 따라서 도어가 열렸다 혹은 닫혔다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L단자, 즉 현재 자동차 엔진이 작동이 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지 아닌지를 감지를 해서 만약에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지 않게 되면 ECS의 작동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브레이크 스위치,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감속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감지를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스위치의 신호도 역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부는 각종 센서와 스위치 신호 등이 입력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력부는 급배기 액추에이터, 즉 ECU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면 컴프레셔, 즉 공기압축기가 작동이 돼서 생산된 압축 공기를 저장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ECU 신호에 따라서 급 혹은 배기 등을 압축 공기를 이렇게 공기 스프링 등에다가 공급 혹은 배출을 시키도록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셔, 공기 펌프, 그 다음에 고장 코드, 경고등, 지시 등등이 전부 출력부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출력부가 아닌 것, 즉 입력부를 찾으면 되겠네요. TPS 입력부죠. 입력부, 지시등, 경고등 출력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출력부가 되고 고장 코드 역시 출력부가 됐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출력부가 아닌 것은 1번 TP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추진축의 자재이음은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자, 자동차는 엔진과 그 다음에 변속기, 그 다음에 바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뒷바퀴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에서부터 뒷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추진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퀴는 현가장치에 의해서 항시 도로 상태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게 되겠죠.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 두 가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 즉 길이가 변화됐습니다. 동시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각도도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변속기와 추진축, 그 다음에 뒤쪽 종감속 장치 연결하기 위해서
각도와 길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음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제이음은 각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종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한번 뒤에 문제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슬립이음은 길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자제이음은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각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자제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변속기의 하우징 끝단부에 있고 출력축이 됩니다. 변속기 출력축. 이 출력축과 그다음에 자, 여기는 추진축이 되겠고, 추진축 이쪽에는 이제 각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제음이 설치가 되며, 자제음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스플라인부, 즉 홈을 만들어서 길게 홈을 만들어서 이 추진축이 앞뒤로 움직이더라도 변속기에서 전달된 동력을 상세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이 슬립 이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제이음과 그다음에 슬립 이음 무엇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문제, 휠 얼라이먼트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틀린 것. 휠 얼라이먼트, 다른 말로 앞바퀴 정렬이 됩니다. 앞바퀴 정렬. 앞바퀴 정렬 요소는 기본적으로 6가지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캠버, 토인, 캐스터, 킹핀 경사각, 셋백, 트러스트각, 이렇게 6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휠 바란스는 바퀴, 즉 림과 타이어를 바퀴 엑셀축에다가 장착을 했을 때, 자, 주행하게 되면 바퀴의 무게 중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동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러한 무게 진동에 따른 차체에 전달되는 게 상당히 승차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휠 밸런스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휠 평형에는, 밸런스에는 동적 평형과 정적 평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휠 밸런스가 되겠죠. 그 다음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 자, 예전에는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를 많이 사용했는데,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연비가 나빠지게 된다. 즉 유압을 발생시키기 위한 유압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엔진의 동력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연비가 나빠지며, 그 다음에 각 유압 라인에서 오일이 샌다든지 혹은 이 구성품들이 여러 가지 장착이 되니까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개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가 됩니다. 즉 전동 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어를 회전시키게 하는 것이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가 됩니다. 자, 여기에 제어 항목이 아닌 것, 어떻게 핸들을 돌리느냐 혹은 얼마만큼 빠르게 돌리느냐, 이러한 것들을 감지를 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동식 동력 제어 장치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향 핸들 기본적인 거 똑같죠?
그다음에 컬럼, 유니버셜 조인트까지는 동일한 구성품입니다. 즉 유압식 동력주행 장치와 동일한 구성품인데 끝단에 즉 기어부 끝단에 토크 센서라고 하는 걸 두어서 핸들에 운전자가 핸들을 어떠한 상태로 회전하고 있는지 핸들의 감을 감지하기 위한 토크 센서를 장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ECM 즉 제어부와 전동 모터를 일체로 해서 이렇게 기어부에다가 장착을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의 제어 항목이 아닌 것은 먼저 가부와 보호를 위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가부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승객이 많이 탔다 혹은 언덕을 올라간다 뭐 습지다 이러한 곳에서 핸들을 돌리게 되면 바퀴에 부하가 걸리겠죠. 이러한 가부하 걸리는 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가부하 걸리면 전동 모터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가부하 제어를 하고 그 다음 아이들 업 제어 이거는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에서도 있지만은 엔진의 동력을 빌려오기 때문에 엔진의 공회전 상태에서 공회전 상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업 즉 공회전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속도를 높여준다. 역시 이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도 전기의 힘을 빌려오기 때문에 전기적 부하가 걸리게 되면 아이들 업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품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경고등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가속 제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는 간혹 문제 출제되니까 파생되는 문제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클러치 작동기구 중에서 세척류로 세척해서는 안 되는 거. 자, 세척류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세척류로 세척을 하게 되면 오일이 전부 분해가 돼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클러치 작동기구 중에서 세척류로 절대 세척해서는 안 되는 거. 그중에 릴리스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릴리스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오일리스 베어링, 즉 영구 주유식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에다가 그리스를 집어넣고 밀봉시켜서 봉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일리스 베어링에 세척류 등을 집어넣고 세척을 하게 되면 전부 그리스 등이 빠져나와서 이 베어링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스 베어링은 특히 세척류로 세척을 하지 않고 그냥 재사용하고 싶으면 헝겊 등으로 깨끗이 이물질을 닦아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릴리스 베어링이 나왔으니까 한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 베어링, 앵귤러 접촉형, 카본형 등이 있다. 문제에 파생돼서 나오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릴리스 베어링의 종류 세 가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세척류로 세척해서 안 되는 것은 릴리스 베어링이 되겠죠. 그 다음 조향유압 계통의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수동 조작으로 이행하는 것. 즉 동력 조향 장치에서 유압 장치 고장이 나게 되면 유압이 내부에 들어가서 더 이상 다른 부품들을 작동할 수 없게 만들게 되니까 빨리 유압을 해제시켜서 수동 즉 기어비로 조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장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압식 동력장치 안전장치에 안전 체크밸브라고 하는 것이 제어부 중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압장치 등의 고장에 의해서 각 부에 있는 유압들을 빠르게 해제시킴으로써 수동으로 즉 기어비로 조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력 조향장치, 유압식 동력 조향장치의 책 밸브가 됩니다. 이 책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어부, 즉 밸브 스풀 부분에 요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의 유압을 빠르게 해제시키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책 밸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공기식 브레이크에서 공기압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는 먼저 공기식 브레이크에서 최종적으로 공기압을 받아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분. 일반적인 유압 장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디스크식 브레이크 혹은 드럼식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되겠죠. 공기식 브레이크에서는 공기압을 받아서 기계적 운동으로 바꿔주는 곳이 바로 브레이크 챔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챔버의 구조를 보게 되면 내부에 다이아프램과 그 다음에 스프링, 그 다음에 푸시로드, 캠, 슬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축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챔버를 눌러주게 되면 푸시로드가 캠을 작동시켜서 내부에 있는 이 브레이크 슈를 좌우로 확장시켜서 회전하는 드럼을 제압하게 되면 제동력이 발생되게 되겠죠. 따라서 공기식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챔버는 공기의 압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다. 파생되는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브레이크 챔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동 변속기의 장점이 아닌 것. 자, 자동 변속기는 첫 번째로 수동 변속기와 달리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주행 속도와 여러 가지 엔진 상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속을 하는 것이 자동 변속기죠. 따라서 기어 변속할 때 클러치 페달 조작 미숙에 의해서 엔진이 정지하는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저속 구동력이 커서 등판 출발이 쉽고 등판 능력이 크다 그랬는데, 구동력을 비교하게 되면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구동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동은 대충 대략 150에서 한 200kgf 정도의 구동력을 갖지만 자동 변속기는 200에서 250kg의 구동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등판 출발이 수동 변속기보다 더 쉽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는 전부 오일 등이 오일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오일이 충격 흡수 역할을 해서 충격이 적어 엔진 수명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죠. 내부에는 오일 펌프, 각종 클러치, 그다음 유성기어 세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거기에 따라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또한 수동 변속기에 비해 연비가 나쁘다. 이거는 토크 컨버터 내에서 엔진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그걸 다시 오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재탄생을 시키기 때문에 오일이 날개를 치를 때의 미끄럼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 연비가 나빠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밀거나 끌어서 시동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자동 변속기의 단점이 아닌 거 찾아보면 기어 변속이 간단하고 엔진 스톨, 즉 엔진이 정지되는 일이 없다. 구동력이 커서 등판 발진이 쉽고 등판 능력이 크다. 맞죠?
진도 및 충격 흡수가 크다. 오일이 한다 그랬죠? 가속성이 높고 최고 속도가 다소 높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자동 변속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다음중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 종류가 아닌 것. 앞에서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전동식 동력 조향 장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러한 급조향에 의해서 자동차의 안전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안전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전자제어화한 것이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 EPS가 됩니다. 즉 자동차의 주행 속도 혹은 엔진의 회전 속도 등을 감지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유압 발생을 작게 혹은 크게 함으로써 운전자가 핸들을 돌릴 때에 이 조향력을 크게 해야 되느냐 작게 해야 되느냐를 제어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 EPS의 작동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에 보게 되면 속도 감응식, 즉 엔진 회전 속도에 따라 조향력을 제어하는 엔진 회전 속도 감응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주행 속도에 따라 제어하는 자동차 주행 속도 감응식이 있습니다. 유압을 제어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량 제어와 반력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 펌프식이 있는데 유압 펌프를 전동 모터로 이용한 방식이지만 요거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거의 쓰지 않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속도 감응식의 엔진 회전 속도 감응식과 자동차 주행 속도 감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 EPS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공합 충격식이 아니기죠. 그 다음 문제.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 내의 록업 클러치 혹은 댐퍼 클러치의 작동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 자, 먼저 토크 컨버터 내의 록업 클러치, 댐퍼 클러치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동 변속기를 설명하면서 자동 변속기는 유체의 미끌림에 의해 연비가 나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가 댐퍼 클러치가 됩니다. 차속이 일정 값에 도달하게 되면 오일의 미끄럼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펌프와 자동 변속기는 앞쪽에 펌프, 뒤쪽에 터빈, 중앙에 스테이터를 설치를 했죠. 이렇게 펌프와 터빈을 직결시켜서 정숙성 연비 향상을 위해 설치한 것이 댐퍼 클러치입니다. 따라서 이 댐퍼 클러치는 일정한 차속, 보통 40km/h 이상의 속도 이상에서만 작동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댐퍼 클러치는 항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어느 때냐? 제1속 및 후진 시. 그러니까 큰 힘을 필요로 하는 1단과 후진 시에는 작동하면 안 됩니다. 엔진이 시동 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 이것도 엔진의 부하를 이용하기 때문에 역시 작동되면 안 되겠죠. 유압의 온도가 60도씨 이하. 자동 변속기는 오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작동 온도 60도씨 이하에서는 정상 작동 온도 60도씨 이상인데 이하에서는 작동하면 안 된다. 또한 냉각수의 온도 더불어서 50도씨 이하에서는 작동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속에서 2속으로 변속이 됐을 때, 아랫단으로 변속이 될 때도 역시 작동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가 800rpm, 보통
자동 변속기의 공회전 속도가 800에서 850rpm 정도가 일반적인 공회전 속도입니다. 근데 이 공회전 속도 이하로 있게 되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시동이 꺼질 수가 있어서 댐퍼 클러치가 작동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엔진 회전수가 2000rpm 이하에서 급가속 시 이때도 역시 엔진이 울컥거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작동되면 안 된다. 차속이 70km 이하일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댐퍼 클러치는 작동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댐퍼 클러치는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면 엔진의 동력이 클러치를 통해서 클러치가 펌프, 스테이터, 터빈을 묶어주고 있으니까 통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바로 변속기 쪽으로 직접 동력을 전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거 찾아보겠습니다. D레인지에서 일정 차속 약 70km/h 정도 냉각수 온도가 충분히 올랐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 이때는 작동이 되겠죠. 발진 및 후진 시 때는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댐퍼 클러치의 작동 조건으로 본 것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 밟을 때 작동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작동 조건으로 작동되지 않는 조건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 이때는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발진 및 후진 시 그다음에 냉각수 온도가 충분히 올랐을 때 D레인지에서 일정 차속 정도 올라오면 전부 다 댐퍼 클러치가 작동되는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